엄마는 쓰레기 줍는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건 제 아이가 저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날 정오, 햇살은 제 머리 위로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을 통째로 관통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햇살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죠. 이른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길 위에서 일한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름은 냉혹한 동반자였지만 그래도 견딜 수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기온은 40도를 훌쩍 넘겼고 아스팔트 위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불길 위를 밟는 것 같았죠. 그림자 하나, 바람 한 줄기 얻을 수조차 없었어요. 오로지 저와 낡은 쓰레기 수레 그리고 석탄 먼지처럼 몸에 달라붙은 깊은 피로만 있었어요. 익숙한 작은 언덕을 수레를 밀며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그저 고된 구간이지만 오늘은 더 버거웠어요. 수레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숨이 짧고 타는 것 같았어요. 손은 수레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떨리고 있었죠. 땀은 등뿐 아니라 이마까지 흘러내려 눈에 들어와 앞이 흐려졌어요. 수레 위엔 이른 아침부터 분리해 놓은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종이박스, 캔, 플라스틱 병,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지만 제게는 저녁밥 값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집에 돌아와 요구할 작은 술병 값이었죠. 집안에 그럴듯한 게 하나도 없으면 소리 지르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걸 막아줄 유일한 안정이기도 했어요. 저는 준호를 생각했어요. 희망이나 기대는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 상처를 간직한 노병이 옛 고통을 떠올리는 것처럼 아프지만 익숙했죠. 오늘 몇 천 원이라도 벌지 못한다면 오늘 밤 그 애는 화를 낼 거예요. 이유가 없어도 화낼 수 있고요. 때론 설거지 컵이 제자리에 없거나 수건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지 않으면 1시간이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저는 배우죠. 말하지 않기, 답하지 않기, 그리고 생각해요. 걔도 괴로운 거고 난 엄마니까. 저는 위를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눈부신 하얀 빛으로 모든 걸 지운 듯 했어요. 구름 하나 없는 하늘, 부지런히 지나치는 행인들, 아무도 저를 2번 보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노부인이 허리 굽혀 쓰레기 수레를 끄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때론 눈길조차 받지 않음이 오히려 홀가분할 때도 있었죠. 발걸음이 한순간 어긋났어요. 중심이 흔들리더니 무릎이 꺾였어요. 한 손은 여전히 수레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힘이 빠져버렸죠.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귀가 멍해지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넘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레를 꼭 붙잡았던 게 기억나요. 반사작용처럼 무겁고 더러운 그 수레가 제가 의지했던 마지막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도로 몸을 던졌죠. 내 뺨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에 닿았어요. 쓰레기 냄새, 태양 냄새, 땀 냄새 서로 섞여 단숨에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멀리서 들리는 듯했죠. 사람 쓰러졌어요. 구급차 불러요. 발걸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제 어깨를 흔들고 누군가는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열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그건 오늘만의 피곤이 아니었어요. 생애 전체에 걸친 피곤이었어요. 전 햇살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겨울 내내 아들 없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던 저예요. 집안의 무게, 빚, 남편의 병까지 모두 제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햇살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내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게 익숙했어요. 벽에다 이야기하는 대신 말하는 게 익숙해졌고 밥상을 문 앞에 놓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조차 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큰 음악 소리가 모든 질문을 잠재웠고 제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문이 쾅 닫히는 것에도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말을 없이 수레를 끄는 저를 동네 사람들이 측은하면서도 피하려는 듯 바라보는 눈빛에도 익숙해졌어요. 저는 살아있지만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길 위의 태양 아래 쓰레기 수레 옆
누군가의 당황한 외침 사이에 누워있으면서 깨달은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여전히 나였고, 여전히 침묵이었고, 여전히 잊힌 존재였다.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무섭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만약 이번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찾으러 올까? 누가 문을 열고 아침부터 식지 않은 밥상을 발견할까?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까? 나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알람은 없다. 그저 몸이 알아서 깨는 것이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몸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머리는 아직 잠에 있고 몸만 반사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나는 방 구석에 깔린 얇은 돗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잔덕의 등이 은근히 아팠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옆방 TV 소리보다도 작고 하찮으니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남은 밥을 냄비에 덜어대었다. 계란 하나, 김치 조금, 많진 않지만 나름 정성껏 차렸다. 준호는 아침 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익숙해졌다. 빨리 요리하고 빨리 차리고 빨리 사라지는 법을. 밥상을 들고 가보면 그의 방문은 늘 닫혀있다. 전자음악 소리가 우렁차게 흘러나온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위에 식판을 놓는다. 오래된 스테인리스 식판. 전날 밤 깨끗이 닦아놓은 것. 젓가락은 비스듬히 두고 휴지는 곱게 접는다. 그 옆엔 늘 우유 하나 어릴 때 준호가 제일 좋아하던 브랜드다. 고맙다는 말도 인사도 없지만 나는 매일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뒤축이 닳아버린 운동화를 신는다. 작년 신발 수선 가게 아르바이트 할 때 주운 신발. 내 발에 딱 맞아서 지금도 신는다. 낡긴 해도 슬리퍼보단 낫다. 특히 쓰레기 수레를 밀고 다닐 땐 나는 뒷마당으로 나가 어젯밤 분리해둔 쓰레기를 모은다. 골판지, 맥주캔, 플라스틱병.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지만 내겐 돈이다. 다 모으면 수레에 싣는다. 이 수레는 주운 부품을 조합해서 직접 만든 것. 방향을 틀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만 내겐 가장 충직한 친구다. 나는 준호 방 앞을 다시 지나간다. 문은 여전히 닫혀있고 음악은 여전히 크다. 그가 깼는지 자는지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는다. 모르면 짜증내니까. 집 밖으로 나선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밀고 큰 길로 향하는 골목으로 수레를 민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햇살은 벌써 내려앉는다. 나와 수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마당을 쓸던 이웃이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일찍 나가시네요. 순자씨, 오늘 무척 덥다네요. 물 꼭 챙기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하지 않는다. 단지 목이 마르고 무의식 중에 손이 술의 손잡이를 더욱 꽉 쥔다. 그들은 나를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바라본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보기 때문에 익숙하고 내 삶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낯설다. 나는 안다. 그들을 원망하진 않는다. 각자 고통이 있으니까 나는 단지 오늘 하루를 더 버틸 힘만 있기를 바랄 뿐이다. 캔을, 종이를 충분히 모아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기를. 그걸로 먹을 것을 사고 혹시 남으면 술을 한 병 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준호를 위해서다. 그 아이는 술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 나는 그저 조용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늘 생각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은 조금 나을 거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벌써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준호가 어릴 때가 떠오른다. 그땐 내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 졸랐다. 요정이나 착한 엄마가 나오는 대목마다 두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예의 바르고 어른들께 인사 잘하던 아이였다. 내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골목 입구까지 달려나와 작은 슬리퍼 들고 엄마다 하며 소리쳤다. 그 엄마라는 부름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른다. 대학에 떨어지고 아버지가 병을 앓다 돌아가신 뒤였을까.
슬픔이 쏟아져 내리듯 우리 집에 멈추지 않는 비가 내렸다. 나는 2배, 3배로 일하며 메꾸려 했지만 그의 눈엔 내가 실패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일을 그만뒀다. 나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 믿었다.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여전히 밥을 차려두고 문을 두드리며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하고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자고 말했을 때 그는 소리쳤다. 엄마, 참 오래도 산다. 엄마가 일찍 죽었으면 집이라도 팔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아팠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단지 등을 돌려 부엌으로 가서 닦을 필요 없는 식탁을 계속 닦았다. 그가 내뱉은 말을 지우려는 듯이 그날 이후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늘어났다. 이 집엔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 없네. 이런 밥상이 자식 챙긴 거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저 그애도 괴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그 고통을 풀기 쉽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내 나였으니까. 나는 그 애를 위해 굶기도 했고 새벽 3시에 일어나 2탕씩 일도 했고 전단지를 모아 공책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남편이 좋아하던 긴 머리도 잘라 운동화 하나 사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TV 볼륨을 잔뜩 키웠다. 음악 프로그램 소리에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안다. 그건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발소리를 듣기 싫어서다. 어느 날 내가 실수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준호는 방문을 벌컥 열고 고함쳤다.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일부러 깨우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숟가락을 주워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숟가락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장이 아주 조용히 뛰는 걸 느꼈다. 마치 그것마저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이.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 애는 내 아이다. 괴로운 건 내가 감당해야 한다. 나는 엄마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대신 감당해 줄까? 하지만 가끔 문 앞에 놓인 식지 않은 밥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아직도 엄마인가? 아니면 이 집의 하녀일 뿐인가? 나는 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수십 년을 낡은 철 지붕 아래 에어컨도 없이 좋은 선풍기도 없이 살아오면서 나는 조용히 숨쉬고 천천히 움직이며 여름을 버티는 법을 배웠다. 마치 더위란 그저 작은 시련일 뿐인 듯.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더위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무게였다. 누군가 내 머리 위에 불을 붓고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했다. 바람 한 점 없이 그늘 하나 없이 아스팔트는 뜨거워 발자국마다 미세한 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아침부터 지쳐 있었다. 하지만 버텼다. 오늘은 아침부터 모은 게 많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종이를 잘 안 버리거나 나보다 먼저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누구나 살아야 하니까. 다만 수레가 평소보다 비어있는 걸 보면 괜히 서글퍼진다. 오늘 밤 준호에게 술을 못 사줄 생각에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한 바퀴 더 돌기로 했다. 해는 머리 위로 높이 떠 있었다. 셔츠 등은 땀에 흠뻑 젖었고 낡은 천모자는 햇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땀은 머리카락 사이를 타고 관자놀이를 거쳐 눈으로 흘러들었다. 목은 타들어가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힘을 쏟아야 했다. 몇 번은 가로등 기둥에 기대 숨을 고르기도 했다. 거리는 여전히 바빴고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나도 언젠가 그들처럼 바삐 걸으며 지금의 나 같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다 나를 한 번 보고는 내가 뭔가를 부탁할까봐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수레를 밀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고물상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진짜 어지러움을 느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물병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졌지만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던 상태였다. 목이 불에 그슬린 듯 말라붙었고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걸 팔고 나면 차가운 물 한 병 사 마시고 잠깐 쉴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초록색 캔에 맥주 하나. 준호가 좋아하는 그거. 그 애는 마시면 골아 떨어진다.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내지 않는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바닥이 솜처럼 느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은 마구 뛸 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격렬하고 거칠고 곧장 무질서해졌다. 나는 비틀거렸다. 여전히 술의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다. 넘어지면 쓰레기도 다 쏟아질 거야. 오늘 고생 다 허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쓰러질 수 없어. 하지만 결국 나는 쓰러졌다. 큰 소리는 없었다. 단지 조용히 한쪽으로 기운 채 수레와 함께 쓰러졌다. 이마가 인도에 부딪혔고 한 손은 술의 손잡이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으며 다른 한 손은 축 늘어졌다. 바닥은 화상 입을 듯 뜨거웠다. 녹아드는 아스팔트 냄새, 수레에서 나는 쓰레기 냄새, 땀 냄새, 피로의 냄새 모두 뒤섞였다. 통증은 없었다. 그저 공허했다. 마치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저 잊힌 물건처럼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119 불러요. 빨리요. 정신이 없어요. 나는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눈꺼풀은 무겁고 입은 바짝 말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안 돼. 아직 준호 술 못 샀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들것 위로 실려 올려졌다. 등에 차가운 들것 표면이 닿는 감각.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손이 따라 흔들리는 느낌이 또렷이 기억난다. 의료진 한 명이 물었다. 연락드릴 가족 있으세요? 할머니?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준호의 전화번호를 말했다. 한 번도 직접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지만 수십 번도 넘게 머릿속에서 외웠던 번호였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 바쁘셔서 오시진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병원비는 송금하신다고 했어요. 영수증은 문자로 보내달라고.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한 일이었다. 단지 피곤할 뿐이었다. 그래도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돈은 신경 쓰고 있었다. 구급차는 교차로를 지나며 사이렌을 울렸다. 나는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손을 놓은 채 있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차들은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바쁘게 걷고 서로를 지나쳤다. 오직 나만 점점 희미해져 갔다. 주위가 점점 차가워졌고 고요해졌다. 너무 넓고 공허해서 내 존재가 너무 작고 투명해 보였다. 이번에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할까? 누가 그 집 한방문을 열어 아침에 내가 놓고 나온 식은 밥상을 볼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물어볼까? 아니,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마치 내 삶이 거기까지였던 것처럼. 나는 하얗게 빛나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천장은 높았고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에서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독약 냄새와 링거줄의 차가운 플라스틱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엔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 하지만 시야가 점차 또렷해지고 왼팔에서 느껴지는 통증 주사 바늘과 거즈, 복잡한 연결선들을 느끼고서야 여기가 병원이란 걸 알았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조그만 테이블 위엔 뚜껑도 열리지 않은 생수병과 입원 날짜가 적힌 쪽지만 있었다. 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익숙한 목소리도 없었다. 오직 내 숨소리만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가슴속에서 울렸다. 마치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듯이. 몇 시간이 지난 후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와 기계를 점검하고 새 링거로 교체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물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병실을 나서기 직전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드님이 병원비 송금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병실을 배정해 드릴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창문 쪽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바닥에 희미한 금빛 줄무늬를 남겼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내 마음엔 묘한 통증처럼 번져왔다. 아들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돈은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도했다. 아직도 나를 잊진 않았구나. 비록 이체 한 번으로 표현된 기억일지라도 단 한마디의 안부도 없이 나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뜨거운 아스팔트의 화끈거림, 타는 햇빛의 냄새,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울려 퍼지는 구급차 소리. 사람들이 가족 없는 노인이라 부르던 내 이름 없는 존재. 가난해서 길에서 쓰러진 한 노인. 나는 준호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 침묵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오히려 그 아이의 무거운 존재보다 그 부재 자체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선풍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햇빛은 여전히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더 이상 아이는 오려나? 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내가 또다시 쓰러진다면 누가 할까? 내가 이번엔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평온이라 불릴 수 있을까? 나는 퇴원 후 무엇을 할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찾고 싶어서. 나는 한낮 햇빛이 가라앉은 오전에 병원을 나섰다. 흐린 하늘, 선선한 바람, 마치 여름도 태양을 잠시 쉬게 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병원비 계산을 기다리며 손에 천 가방을 꼭 쥐었다. 그 안엔 낡은 옷 몇 벌, 심장약, 색이 바랜 작은 수첩, 그리고 가지런히 접은 영수증 몇 장이 들어있었다.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출구까지 배웅해준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혼자 가실 거예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버스 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도 내가 어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한 골목을 돌아 은행으로 향했다. 예전에 쓰레기 수레를 끌고 번 잔돈을 모아 저축했던 곳. 창구의 직원은 내가 전액 인출을 요청하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계좌에 조금 남겨두시겠어요? 생활비로 쓰시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 쓸 거예요. 두툼한 현금을 손에 쥐고 다시 세어봤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마치 나는 지금 돈만 인출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참음과 굶주림, 울음까지 함께 꺼내어버린 듯했다. 언젠가 존재하리라 믿었던 희망조차 사라진 지금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나는 골목 초입의 작은 법률 사무소로 갔다. 나를 맞은 사람은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다. 말투는 조용했고 태도는 단정했다. 그는 물었다. 집을 파시려는 건가요? 공동 소유자는 없으시고요? 나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제 명의입니다. 그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는 다시 물었다. 자녀분은요? 알고 계신가요? 나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들 하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날 엄마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손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서명보다 단호하고 확고했다. 사무소를 나와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은 골목 맨 끝에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기울어진 양철 지붕 아래 오래된 문. 나는 몇 분간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은 아직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내 삶을 가둔 새장처럼 느껴지는 곳.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문을 열어줄 리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자고 있거나 늘 그렇듯 큰 음악과 맥주 캔 사이에 묻혀 있을 것이다. 부엌으로 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차가운 가스레인지, 쌓인 설거지, 느리게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나는 치우지 않았다. 설거지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보도 개지 않았다. 물도 따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하녀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서랍을 열고 손글씨로 적은 편지지를 꺼냈다. 글씨는 예쁘지도 정갈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진심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위해 너무 오래 살았단다. 그동안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어. 그냥 참으면 내가 언젠가 이해할 거라 믿었고 엄마가 곁에 있으면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엄마의 존재는 널 구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를 함께 가라앉게 만들고 있었어.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그게 내가 마땅해서가 아니라 미움 안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엄마 자신도 용서한다. 너무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다가 한 사람의 여자이자 인간으로서 숨 쉬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았거든. 여기에 재활센터 주소를 남긴다. 내가 원한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가 널 기다리진 않아. 누가 강요하지도 않아. 하지만 언젠가 바뀌고 싶을 때 그 문만은 아직 열려 있을 거야. 엄마는 떠난다. 널 피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야. 나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옆엔 어제 아침 내가 놓고 간 식판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집을 나섰다. 손엔 청 가방과 조금 전 산 버스표 한 장뿐. 오후의 버스는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들, 낡은 건물들, 모든 것이 석양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순자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찌는 듯한 여름 한낮 길 한복판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곁에 없었고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은 어머니라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녀의 떠남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각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 숨 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반면 병원비 이체 한 번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들 준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자식들의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존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분들이 늘 곁에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존중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말없이 떠난다면 남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평생 사라지지 않는 후회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실 때 사랑하세요. 식은 밥상, 느릿한 걸음, 마지막으로 남긴 손글씨. 그것들이 유일한 기억으로 남기 전에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도 순자 씨처럼 조용한 위로와 각성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나 추억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하나를 우리는 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